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부법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작가의 신간이고요. 이현진이라는 분하고 같이 글을 쓰셨네요. 이 책을 별 기대 없이 또 이지성 작가의 신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려서 봤는데 생각보다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체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이지성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만큼 많은 자료조사를 하고 글을 쓰는구나,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압축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읽어볼게요. 52페이지. 그것도 혹시 집중과 몰입인가요? 집중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진지함입니다. 진지함이라고요? 농담을 하는 건가? 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나를 보고 있는 제이의 얼굴에선 어느새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진지했다. 게다가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진지함이야말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자질입니다. 사실 이것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몸에 배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삶을 고양시키는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 또한 진지하게 임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에 당면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지요.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을 진지하게 대하는 작가가 글쓰기가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할까요? 올림픽에 나가는 피겨 선수가 긴 비행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다고 출전을 그만둘까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가수가 팬들이 기다리는 무대를 팽개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 일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어떤가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공부법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멘토링을 시작했습니까? 56페이지.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는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드러커는 목표 달성 능력이란 곧 하나의 습관이라고 강조하죠.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익혔습니다. 탁월한 수학자도 구구단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죠. 실행 능력은 연습을 통해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든 공부든 피아노 연주든 어떤 것을 잘하게 된다는 건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로 이동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피아노 음계부터 제대로 치는 노력 말이지요. 하하, 맞습니다. 본질은 심플합니다. 배운 것을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과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요. 결국 진지함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의미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공부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 한 명인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긍정심리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이 또한 셀리그만의 실험에서 비롯된 연구였지요. 1990년대 중반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클로드 스틸과 조슈아 에런스는 고정관념 위협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클로드 스틸이 쓴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 아시아계와 유럽인의 차이, 흑인과 백인의 차이 등 우리 안에는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고정관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데요?
고정관념 속에 있는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것이 진짜 방해물이라고 합니다. 업무의 어려움 그 자체보다 숫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셀리그만의 영향을 드웩은 젊은 시절 셀리그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40여 년에 걸친 그녀의 연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녀는 이 연구를 토대로 마인드셋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마인드셋은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담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드웩은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마인드셋에는 고정과 성장이 혼합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영역마다 다른 마인드셋을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배움의 과정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드웩이 한 연구의 핵심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주변 상황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배움이나 건설적 행동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기보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인 자기 효능감과도 이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요? 그게 뭔데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문을 여는 황금 열쇠죠. 94페이지. 우선 지은 씨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심리학자 앨버트 맨듀라가 소개한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집중과 몰입의 공부법에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지요. 자기 효능감은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타고난 능력에 맞추었던 초점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연습이지요. 어떻게요? 쉬운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마틴 셀리그먼이 그의 책 마틴 셀리그먼의 플로리시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매일 3가지 좋은 일 연습이죠. 셀리그먼의 책에 따르면 우선 일주일 동안 매일 그날 한 일 중에서 좋은 일 3가지를 골라 짧은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군요. 아침밥을 챙겨 먹었다. 회사에 10분 일찍 출근했다. 스스로를 격려했다. 뒷담화에 끼지 않았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했다. 할인 쿠폰을 받았다.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소소한 일들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책에서 제시하는 3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셀리그먼의 3가지 좋은 일 연습을 통해 낙관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923년 1마일 약 1.6km를 4분 10초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누르미는 하늘을 나는 핀란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그가 세운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지요. 심지어 그 기록을 깨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인간은 심장, 폐, 뼈까지 망가질 거라며 마의 4분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깬 사람이 바로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군데요? 프로 육상 선수였나요?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이요?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의대생이자 아마추어 육상 선수였지요. 그의 이야기는 퍼펙트 마일이라는 책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의대생답게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라스트 스퍼트 방법을 연구했어요.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 로버트 프리슨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100년 동안의 스포츠 역사를 살펴보면 도대체 인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을 만큼 경이로운 기록들이 쏟아졌어요. 다이빙 경기에서 공중돌기 2회전은 한때 너무 위험한 기술이라며 금지될 뻔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10살 정도의 아이들도 해낼 만큼 입문자 수준의 기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최고 수준일 경우 무려 4회전 반을 해낸답니다. EBS 다큐프라임 성균관대학교 김현철 교수팀이 전국 0.1%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차이를 알기 위해 실시한 연구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첫 번째 비밀은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에요. 기억력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정신활동이고 그렇기에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고도로 높은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그야말로 무한에 가까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셈이지요. 호슬리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요.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었거든요. 난독증이라고요? 네, 호슬리는 기억력 수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가 8살 때 학교 심리 상담사가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특수학급으로 가라고 했다더군요. 검사 결과 전형적인 난독증으로 나왔어요. 감정 중추가 기억 중추인 해마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상태, 긍정적이고 즐거운 상태로 공부하면 기억이 더 잘 된답니다. 바로 공부법의 핵심은 집중과 몰입이죠. 또 하나는 의지력이고요. 집중은 그 순간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지요. 일단 집중하면 몰입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에 따라 몰입의 정도도 달라지는데 일단 깊게 몰입하면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때 의지력이 발휘되면 집중과 몰입이 더 오래 지속되지요. 우선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집중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말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원싱을 들 수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원싱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장수술처럼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사와 파일럿의 업무가 소중하다면 지은 씨가 하고 있는 일도 소중하다는 게 책의 주장이에요. 하루 일과 중 핸드폰에 허비하는 시간을 인생 전체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시간을 지은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도 쏟고 있나요?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집중력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고수는 일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요. 반면 하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지나치게 시간을 적게 잡거나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지나치게 시간을 많게 잡지요. 의지력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지요. 의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 착실하게 만들어가는 일종의 마음 근육이지요. 천재들의 재능 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항상 발휘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선 높아지지만 어떤 상황에선 낮아지지요. 집중과 의지력은 상관이 있나요?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면 의지력이 커지고 의지력이 커지면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지요. 학생들이 연습을 거듭했다는 건 주의를 기울여 연습을 시작하고 최고의 집중 상태에서 정해진 분량을 마치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일이 뿌듯해서 다시 연습을 반복했을 테지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감도 높아졌겠네요. 물론이에요. 힘든 도전을 했고 훈련을 지속했고 그 결과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지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효능감이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자기 효능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매일 좋은 일 3가지를 하고 코넬 대학교 노트 정리법을 생활화하는 일 등이지요. 습관은 고민하는 일을 줄여서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공부 습관을 들이면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정확하게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잘 못하는 게 문제 같아요. 처음과 비교해서 전혀 발전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처음 배울 때 스트레스가 생기죠.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된 걸 더 잘하고 싶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스트레스는 그저 애매하고 막연한 상황에 대한 변명 같은 이름일지도 몰라요. 지은 씨는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스트레스는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온 말일 터였다.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외쳤고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했다.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있었다.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그 많은 힘겨운 일들과 복잡한 감정과 괴로운 압박을 일일이 뭐라고 부른단 말인가. 그것이야말로 스트레스일 것이다. 온갖 것들이 스트레스라는 말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인 한스 셀리는 쥐들에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1935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지요. 논문의 제목은 다양한 유해 자극으로 생긴 증후군이었어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증상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스트레스의 탄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복잡하고 괴로운 상황을 몽땅 묶어서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된 셈이니까요. 셀리의 박사 이야기는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그는 스트레스의 요인과 스트레스 그 자체를 구분했어요. 인생의 도전 과제들인 직장, 금전, 인간관계 등을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라고 했고
신체가 이 도전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스트레스라고 했지요. 스트레스 요인은 외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고 스트레스는 신체 반응이라는 건가요? 지윤 씨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려 들지 않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면서도 필요 없는 물건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지요.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음의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고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럴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니까요. 하지만 걱정은 말아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되니까요. 우리의 공부법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공부법이니까요. 지은 씨가 웹소설을 잘 쓰고 싶다든지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분야를 공부하면 돼요. 일상의 행복감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요. 분야나 내용은 다를지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본은 같습니다. 진지하게 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 더 나은 실력을 키우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기승전결의 과정이 있지요. 이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트레스라고 총칭한다면 그것을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겠지요. 첫 번째 방법은 마주보기입니다. 긴장감을 흥분으로, 위협을 도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맥고니걸은 실험에 참가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불안한 기분이 들 때 자신이 흥분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함으로 가득 찬 신체 증상을 느낄 때마다 괜찮아, 이건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 감각이야. 내 몸이 도움을 주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감을 흥분으로 표현한 제자도 있었지요. 맥고니걸은 불안감과 흥분감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해요. 무섭게 심장이 뛴다면 심장 박동 소리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하죠. 긴장 상태에서 일부러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긴장감을 긍정적인 설렘이나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다음으로 맥고니걸이 제안한 두 번째 방법은 연결하기입니다. 스트레스 속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니라 스스로를 세상과 연결시키면 위압감을 희망으로 자기중심적 목표를 공익적 목표로 전환시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자주 도와주는 편입니까? 이게 바로 맥고니걸이 말한 스트레스를 삶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일상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줄 일을 찾는 것이지요. 자신이 공부한 것을 기꺼이 알려주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일도 좋고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 관대함을 갖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선택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변화가 온다고 해요. 네, 마우어의 책 두려움의 재발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자존심과 연관이 있지요. 다른 하나는 통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경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하지요.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대신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두려움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과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인 감정이니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듯 이제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배울 차례예요. 별일 없겠지 하며 질질 끌고 미루던 일들이 귀찮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른다. 헤어질까봐, 혼날까봐, 비웃을까봐,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할까봐, 대개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마우어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분노, 협상, 불평, 먹기, 걱정, 약물 의존 등 다양한 형태로 회피하려고 든다고 했다. 마우어가 책에서 제시한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들 중에서 특히 효과가 높은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전환시키는 방법에서 연결하기와도 맥이 닿지요. 만약 며칠 동안 기침이 심하게 나고 열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부터 가겠죠. 혹시라도 심각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 가야죠. 병이 더 커지기 전에요. 물론이지요. 지금과 다른 수준의 변화는 가능한 목표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지요. 거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큰 성공을 바랄수록 거대한 변화, 위대한 혁신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높은 목표에 걸맞은 엄청난 행동만 유일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좌절도 클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 때도 원대한 목표를 세운 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공부는 어렵다거나 나는 공부머리가 없다고 하지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내 공부 역사야말로 목표 세우기, 좌절하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땐 수포자를 면해보겠다고 가장 어려운 수학 참고서를 사서 학원에 다녔지만 문제풀이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다. 취직 후엔 원어민과 대화를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영어 공부에 도전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새벽반 수강은 1달 반이 지나기 전에 끝을 맺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실패한 걸까요? 목표는 커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실행 방법이 문제이지요. 목표가 너무 낮으면 익숙한 것만 반복하다가 지루해져서 도중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와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연관시켜 세워야지요.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쉽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성취감을 느끼세요.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운 아이에게 마라톤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잘 걷게 된 아이에게 걸음마 연습만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달려야 할 때이니까요. 걷고 달리는 일에 익숙해져도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라고 좌절할 수는 없겠지요. 툭툭 털고 일어서서 다시 걷고 달려야지요. 넘어질 때마다 부끄럽긴 해요. 자신에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래요. 자의식 과잉 상태라고도 하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면 남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도요.
자의식이 강하다는 것과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건가요? 물론이지요. 자신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존감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자의식 과잉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상태지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킬지 다음 주 멘토링에서 배울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느껴서 잠시 멈추고 싶을 때, 성장이 멈춘 듯 정체를 느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따라 지은 씨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기나긴 터널 속을 지나더라도 언젠가 이 터널이 끝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영원히 이어지는 터널은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입구가 있다면 출구도 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상황을 직면하며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출구에 도착할 것이다. 뇌 영상 전문가인 데니얼 G. 에이먼 내 책 공부하는 뇌에서 소개하고 있죠. 지은 씨가 노력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나쁜 공부 습관, 비효율적인 시간 관리,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환경, 부정적인 생각, 불안정한 감정 등 공부에 집중하기까지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을 테니까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방황하는 주의력을 자주적으로 계속 돌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판단력, 인격, 그리고 의지력의 뿌리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6단계는 뭔가요? 실수입니다. 뜻밖의 단어였다. 행동하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수라니. 뇌의 배선을 새롭게 까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양치질이 완전히 습관이 된 후에도 가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실수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굴진 말아요. 한눈 팔았다고 자신을 탓하거나 집중력이 없다고 몰아세우지도 말고요. 자신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신에게 관대하면 마음의 디폴트, 즉 초기값이 달라져요. 독서가 그렇게 강력한 방법인가요?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지요. 뇌를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언어를 관장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베르니케 영역이고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카를 베르니케가 발견했지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타인의 말도 알아듣지 못해요. 또 하나는 브로카 영역인데 프랑스 의사인 피에르 폴 브로카가 발견했어요. 베르니케 영역에서 처리된 정보를 입을 통해 표현하도록 통제하는 일을 하지요.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행위, 즉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는 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균형적으로 함께 발달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관장하는 두 가지 영역인 베르니케와 브로카를 발달시키면 뇌가 바뀐다는 말인가요? 독서가 그 영역을 자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 베르니케와 브로카의 영역이 자극을 받지요.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독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또 여기서 멘토링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줄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라 한 줄만 읽으라고요? 네, 매일 한 줄 읽기는 독서 습관을 위한 스몰 스텝입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허리에 올리고 등을 폈다. 나도 따라서 했다. 우리는 원더우먼 자세를 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싱싱한 기운이 가슴 가득 들어오는 것 같았다.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처럼 온몸에 도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포즈를 하면 기분이 자신감이 생기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주네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토털 리더십이라고 하지요. 리더십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스튜어트 프리드먼이 말한 겁니다. 토털 리더십은 프리드먼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팀을 이끄는 사람만 리더인 것은 아니에요. 일과 개인적 삶을 통합시키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니까요. 프리드먼은 일과 삶을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지요.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지요. 진정성, 완결성, 창의성이었어요. 진정성은 진짜 내 모습에 맞게 사는 것이에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상냥하면서도 굳건하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완결성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유대감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창의성은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연 채 더 좋은 방법을 찾고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을 대하는 것이지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왜 하필 동생이 죽어야 했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왜 내 동생이 죽어야 하냐는 질문은 왜 내 동생만 죽음에서 비켜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자신에게 향했지요. 질문에 대한 답은 찾으셨나요? 대답은 B와 D 사이에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낭비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동생이 남긴 심리적 유산을 계승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지요. 그래서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서 초이스, 우리는 초이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스위스 태생의 정신과 의사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데모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책 상실 수업에서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실이라고 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는데 폴란드 마이데넥 유대인 소용소 벽에 수없이 많이 그려져 있던 나비 그림을 보면서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비 그림이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퀴블러 로스는 나비 그림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해요. 새가 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듯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탈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곧이 아니 안전하다고 머문다면 나비가 되지도 못하고 죽지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진솔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이라고 했지요. 바로 4가지 L입니다. 살고, live, 사랑하고, love, 웃고, laugh, 배우는, run, 것입니다. 20년 넘게 감정의 가장 복잡한 부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책 마음 가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답다는 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요. 공부를 통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에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이지요. 개발해야 할 것은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나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직관력을 기르고 믿음을 키우는 것, 창의력을 기르는 것, 놀이와 휴식을 늘리는 것,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만드는 것, 웃음과 노래와 춤을 더 자주 즐기는 것이에요. 반대로 놓아버려야 할 것의 목록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구애받는 것, 완벽주의, 무기력, 부족함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남과 비교하는 버릇, 과로, 만성적인 불안, 자신에 대한 의심,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련, 쿨한 태도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든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많든 상관없이 자신을 긍정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은 씨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든 때로 뭔가를 두려워하고 약한 점을 보이더라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은 씨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노숙자였다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되었고 매니페스트 리빙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리즈 머리입니다. 지금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지요. 노숙자였는데 하버드에 입학했다고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하하하.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화 되었지요. 책으로도 나왔고요. 리즈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에이즈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지요. 가족 중 리즈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8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사망했고 아버지도 보호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즈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7살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해서 2년 만에 고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뉴욕 타임즈가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나는 빈민가에서 살았던 리즈에게 오직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받고 몸을 팔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이었지요. 힘든 순간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자신을 상상했다고 해요. 멋진 세계 최고라 불리는 교수들의 수업을 듣고 훌륭한 동료들과 토론하고 멋진 모습으로 발표하는 자신을요. 그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었어요. 자신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오히려 역경을 겪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했지요. 정말
다시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